얘들아, 수업 시작해 볼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단원이고, 통합과학에서 2단원의 앞부분 절반이야. 그래서 생태계 파트하고 이제 지구 환경 변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생태계 구성 단계부터 한번 너희가 공부를 했지만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일단 생태계 구성 단계를 보면 개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 그리고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개체는 뭐야? 그냥 온전한 생명체 한 마리. 그래서 요거를 개체라고 그래. 그럼 개체군은 뭐냐면 이 같은 종들의 모임이거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너희가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잘 알겠지만 개체군은 한 종이야, 한 종. 그래서 똑같은 종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군집은 뭐였어? 여러 종. 군집은 한 종이 아니고 여러 종이 모여 있는 게 군집이야. 그래서 개체군의 집합이야. 군집, 개체군의 집합. 그래서 뭐냐면 뭐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도 있고, 뭐 여기 새도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군집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사실은 생태계인데, 생태계라고 하면 너희 생각에 생물만 있는 것 같아? 환경도 있는 것 같아? 당연히 환경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과 그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아까 있었던 군집들, 여러 종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요런 상황을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생태계의 구성 단계야. 근데 너희가 공부할 때 사실 우리가 학문을 배운다기보다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개체군은 한 종이고 군집은 여러 종의 모임이라는 거를 알아야 문제 푸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성 단계 다음에 구성 요소야. 자, 그럼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어?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잘 알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자, 생산자, 그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일단 생산자는 전 국민 다 아는 사실이야. 뭐를 할 수 있어? 광합성 할 수 있지. 그래서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거야. 얘들아, 광합성을 하는 게 뭐야? 영양분을 만드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결국 잘 풀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 풀 때 걸림돌이 있어. 여기 파트는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용어가 있냐면, 얘들아, 100% 이게 단어가 시험에 나올 텐데 유기물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유기물이 뭐야? 생명에서 유래된, 예를 들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같은 생물에서 유래된 탄수화물. 이거를 유기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생산자의 역할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유기물의 합성이야, 얘들아. 소비자는 다 알지. 생산자나 또 다른 소비자를 먹이로 취해서 영양분을 얻는 요소를 소비자라고 그래.
그러면 분해자는 있잖아. 그런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가지고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게 되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생산자처럼 조금 고급스럽게 분해자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드는 거야.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을 만드는 친구들을 분해자라고 해, 얘들아.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생산자에서 너네 식물성 플랑크톤, 이게 생산자인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조류, 그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조류 같은 핵함, 우뭇가사리 이런 조류들이 또 생산자인 거를 알아야 돼. 소비자는 당연히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분해자 중에서 뭐 알아야 돼, 얘들아? 버섯이나 세균, 곰팡이. 얘네가 분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생태계의 구성 요소야, 얘들아.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이 생태계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그냥 살아? 아니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해? 반드시 서로가 서로한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존하게 되는 게 생태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 친구들 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생물이지. 그래서 생물적 요소라고 하잖아. 당연히 비생물도 있지, 얘들아. 비생물적 요소는 뭐가 있어? 빛,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빛과 온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인데, 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우리 빛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너희가 이제 수업을 들었잖아. 그런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생물이 또 다른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건지를 사실 명확하게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한양고 수업 때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거 봐봐.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단 말이야. 자, 요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이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려. 이거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얘들아? 생물이 비생물이야, 비생물이 생물이야? 둘 다 답이 없지, 얘들아. 이거 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이거 염소가 풀 뜯어먹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학생들은 풀 뜯어먹으니까 토양인가?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이 풀이라는 게 생물이잖아, 생산자. 그러니까 이거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염소라는 생물이 생물적 요소인 생산자를 포식하고 먹고 있는 거기, 먹이를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이런 간단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작용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조금 차근차근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자, 첫 번째 그 중에서도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빛은 여러 가지 또 빛의 어떤 색이
파장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빛의 세기가 세다, 빛의 세기가 작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매우 밝은 곳 혹은 그늘진 곳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런 그래프 하나를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 X축은 뭐냐면 빛의 세기야. Y축은, 자, 잘 들어봐. 조금 어려워. Y축은 뭐냐면 이 아래쪽이 CO2 방출이야, 얘들아. 위쪽이 뭐냐면 CO2 흡수거든. 그럼 한번 얘기해봐, 얘들아. 생산자가, 그러니까 식물이지, 얘들아. 식물은 언제 CO2를 방출해? 알고 있지 않아? 두 가지 사건. 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물질 대사가 뭐냐면 광합성하고 세포 호흡이지. 얘가 살아가려면 식물도 반드시 호흡이라는 걸 해야 돼. 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그게 세포 호흡이야, 얘들아.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공기의 환기지 여기서 말하는 호흡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식물은 세포 호흡과 광합성을 둘 다 하는데 세포 호흡을 할 때는 CO2를 방출하니까 광합성을 할 때는 CO2 흡수를 하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가 0이거든, 0.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광합성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보자. 얘들아, 광합성은 A에서 많이 한 거야? B에서 많이 한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A보다 B에서 광합성을 많이 한 거야. 일단 B에서 많이 한 거야? C에서 많이 한 거야? C에서 광합성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 어때, 얘들아?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해서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자, 여기는 A 지점은 얘들아 빛의 세기가 0이잖아. 빛의 세기가 0이면 광합성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럼 이건 뭐야? 이만큼은 호흡량인 거야. 세포 호흡. 그래서 우리 이만큼은 세포 호흡으로 인한 자, 호흡량이라고 적어볼게.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호흡을 꾸준하게 계속 해줄 수 있어야 돼. 이만큼 호흡을 해야 이 식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 B 지점 볼까? B는 뭐냐면 이거를 보상점이라고 하거든. 이 보상점인데 보상점은 뭐냐면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광합성을 했어.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얻은 거지. 그래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상점에서 남는 에너지가 있을까? 없지. 보상점에서 남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보상점은 더 이상 추가적인 생장을 하기는 힘들어. 이 B점보다 왼쪽은 어떤 상황이야? 생존 자체도 힘들지. 왜냐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만큼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광포화점이라고 하거든. 광포화점은 최대 광합성량 지점이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광포화점보다 더 강한 빛의 세기가 있어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늘어나지는 않아. 그래서 광포화점은 최대 광합성량. 예,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얘들아. 그러면 얘들 잘 봐봐. 우리가 어떤 광합성 양을 물어볼 수는 있거든. 너희 한번 생각해 볼래? C 지점, 그러니까 광포화점에서 광합성 양은 1번 요거일까? 2번 요거일까? 3번일까? 그렇지. 3번이야, 얘들아. 3번. 이 모든 지점에서 광합성량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 호흡량에 그어진 요 라인부터 저 빨간색 그래프 선까지 라인을 올려주면 돼. 이만큼이 이 빛의 세기에서의 광합성량인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량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얘들아?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점점점 커지고 있지. 커지다가 보상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있잖아. 사실 이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야.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어떤 식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이렇게 빨간 그래프와 검은색 그래프로 나타나는 식물들이 있다고 하면, 얘는 어때? 검은 선? 보상점이 더 작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량이 이 빨간색 선보다 되게 작은 거야. 그러면 더 그늘진 곳에 적응했을까? 더 밝은 곳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적응했을까? 그렇지. 검은 선은 음지식물, 그늘진 곳에 적응한 식물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가 음지식물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양지식물이야. 양지식물은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 빛의 세기가 뭐냐면, 빛의 세기가 강하면 밝은 곳, 빛의 세기가 작으면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양지식물은 밝은 빛에 적응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애고, 음지식물은 그늘진 곳에 적응해서,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광합성량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적응한 식물을 우리 음지식물이라고 하거든. 얘네 둘이 구조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그 구조가 시험에 나올 거야, 얘들아. 뭐 미사고도 작년에 시험 나왔고 재작년에 또 나왔거든. 올해도 또 나올 거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양지식물이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교과서나 이제 교재에 좋은 그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요게 울타리 조직이야. 자, 울타리 조직이고, 여기는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광합성.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하는 거. 광합성이 울타리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 이게 양지식물의 양엽이라고 하는 잎사귀 구조라면, 음지식물 구조 좀 볼까? 음지식물은 어떠냐면 어때? 다르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했어. 그러니까 양지식물은 더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매우 발달했어. 음지식물은 얇고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했어. 왜?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하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양지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돼. 빛이 많이 들어오거든. 음지식물은 광합성을 조금 해. 왜냐면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게 양엽, 이게 음엽, 이렇게 이제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얘들아, 이게 뭐야?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빛의 색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의 구조에 영향을 줬잖아. 이걸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 빛의 세기가 생물의 구조에 영향을 줬구나.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얘들아, 잘 봐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나무들 알지, 얘들아? 자,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진 숲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러면 위쪽은 어때? 햇빛이 잘 들겠지. 아래쪽은 어때, 얘들아? 그늘지겠지. 그게 문제인 거야. 이 아래쪽은 그늘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똑같은 나무 한 그루 내에서도 마치 양지식물처럼 잎사귀가 발달한 양엽이 그늘진 곳에서는 음엽이 발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똑같은 나무 한 그루 내에서도 양엽과 음엽으로 각각 발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게 식물의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요인을 한번 볼까? 두 번째는 빛의 파장이야, 얘들아. 빛의 파장. 이것도 작년 미사고도 시험 나오고 미강도 시험 나오고 다 학교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 얘들아. 이거 잘 듣고 잘 외워야 돼. 파장이라고 하는 다소 조금 거부감이 드는 용어가 등장했지, 얘들아. 파장이 뭔지 몰라도 돼. 왜냐면 잘 들어봐. 외울 거니까. 너네 무지개색 알지?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가시광선이야, 얘들아. 가시광선에서 빨간색이 한문으로 뭐야? 적색이지, 적색. 그래서 더 적색 쪽으로 뻗쳐나가면 적외선이 있어. 적외선 들어보지 않았어? 얘들아, 보라색이 한문으로 뭐야? 보라색. 자색이야, 자색. 자색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 맛없는 거. 얘들아, 그 보라색에서 더 뻗쳐나가면 뭐야? 자외선이야, 자외선. 들어봤잖아. 얘들아, 에너지는 자외선이 클까, 적외선이 클까? 에너지. 당연히 자외선이 크지. 너희 중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적외선 차단제 바르는 학생 없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저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 파장은 그 반대야, 얘들아.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거든? 그러면 빨초파를 좀 구분해 볼까? 빨초파 중에 빨강은 파장이 길겠어, 짧겠어? 그렇지. 빨, 주, 노, 초, 아니지? 빨, 주, 노, 초파. 만약에 이런 순서라고 하면 빨간색의 파장이 가장 길고 파란색의 파장이 가장 짧겠어. 그치? 일단 이게 배경 지식이거든? 이거 알 수 있겠지? 외워야 돼, 얘들아. 통합과학이 이번 내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너희 수능도 봐야 되거든. 수능 잘 보려면 자, 요거 외워야 돼.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안다 치고 한번 해볼까? 넘실넘실. 자, 바다가 있어, 얘들아. 이 바다에
가시광선이 침투하는데 파장마다 침투하는 깊이가 달라. 적외선은 약하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황색광, 미안, 적외선이 아니고 적색광. 적색광은 이만큼. 황색광은 이만큼. 그리고 청색광은 더 깊이. 그래서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류의 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조류 중에서 적색광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류가 있어. 그게 녹조류야, 얘들아. 녹조류. 녹조류는 적색광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서식 범위에서 녹조류가 생존할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갈조류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는 황색광이 있으면 살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요만큼 갈조류들은 황색광에 의해서 이제 서식 영역이 결정된다. 갈조류야, 얘들아. 자, 그리고 홍조류. 홍조류인데 홍조류는 청색광이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청색광은 깊이 침투하잖아. 그래서 요 청색광이 침투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홍조류는 서식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그래서 누가 가장 서식 범위가 커라고 하면 홍조류. 왜냐하면 홍조류가 광합성하는 데 필요한 청색광이 침투 깊이가 가장 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녹조류는 홍조류가 서식하는 영역에서 서식할 수 없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 녹조류는 요만큼 깊이에선 다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적색광이 거기까지 들어오거든. 요 이후에선 못 사는 거야. 여기에서는 못 살아, 녹조류는. 근데 홍조류는 여기서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홍조류는 다 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색광이 들어오는 깊이만큼 녹조류, 황색광이 들어오는 깊이만큼은 갈조류, 청색광이 들어오는 깊이만큼은 홍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거거든. 작년에 이제 물론 우리는 22년 개정판을 공부하고 있지만 개정되기 전에도 이 내용이 있었고 미사고나 미강에서 이 시험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왔었냐면 얘들아, 이 조류들의 종류를 물어봤거든. 종류 혹시 외웠어? 녹조류는 어떤 게 있냐면 파래랑 핵함이 있어, 얘들아. 파래, 핵함이 녹조류야. 갈조류 뭐가 있게? 미역, 다시마. 미역하고 다시마가 갈조류야. 홍조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김과 그리고 또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알아? 요것들이 홍조류야. 종류도 외워야 돼. 이건 종류를 안 외우면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그치?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라서.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그래, 맞아. 이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의 서식 영역을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야, 얘들아.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일단은 안 알려줄게. 자, 요건데, 먼저 동물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동물이야, 얘들아. 내가 왜 안 알려줬냐면 맞춰보라고. 이미 알고 있으면 좀 재미없겠고 몰랐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자, 잘 봐봐, 얘들아. 뭐가 있냐면 꾀꼬리 알아, 얘들아? 꾀꼬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사슴, 노루,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가 번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언제 번식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슴이나 꾀꼬리나 이런 애들은, 꾀꼬리는 봄에 번식을 많이 해. 얘네는 봄이 되면 그렇게 번식률이 증가해. 사슴은 오히려 이제 가을이 되면 번식이 증가하거든. 이거가 뭐냐면 어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야. 꾀꼬리는 봄에 번식을 많이 해. 사슴은 가을이 되면 번식을 많이 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혹은 시험을 보다가 봄이 되면 번식을 많이 해? 가을이 되면? 혹시 따뜻해져서? 추워져서? 아니야. 이게 온도의 영향이 아니야. 그 뭐냐면 일조 시간이라는 거지. 일조 시간. 낮의 길이. 낮의 길이가 짧은지 밤보다 아니면 낮의 길이가 긴지 이게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 얘들아,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어때? 짧아지지? 그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번식을 많이 한 건 시원해져서가 아니야. 겨울이 되려고 하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 이게 뭐 꾀꼬리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린트랑 교재에 포함된 거 가지고 열심히 외워야 되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온도가 아니라 얘네 번식이 증가한 건 일조 시간 때문이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식물한테 그러면 이 일조 시간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걸 공부할 건데 안타깝지만 이 식물은 얘들아 이름을 잘못 줬어. 내가 느끼기에는 이름을 잘못 지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먼저 장일 식물이 있어. 단일 식물이 있는데 그래 외워야 돼. 뭐를 외우냐면 이제 장일 식물의 종류도 외우고 단일 식물의 종류도 외워야 되는데 장일 식물은 일단 뭐냐면 낮의 길이가 긴 거잖아. 장일이니까. 그래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면 꽃이 펴. 개화. 이게 장일 식물이거든. 장일 식물 뭐가 있냐면 시금치하고 상추가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시금치하고 상추. 단일 되지. 단, 짧을 단자. 그래서 얘는 반대로 낮이 짧고 밤이 길면 개화, 꽃이 피는 거야.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 국화하고 나팔꽃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는 애들이 국화랑 나팔꽃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밤이 길잖아. 그 밤중에 잠깐 장난을 쳐보는 거야. 애들이 곤히 자고 있는데 중간에 빛을 비춰. 아주 잠깐 동안. 섬광, 빛. 자고 있는데 밝은 낮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불을 다 켜가지고.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 꽃이 안 펴. 이거야. 얘들아, 그럼 얘기해봐. 이 단일 식물이 꽃이 필 수 있었던 건 진짜 단일, 낮이 짧아서야 밤이 길어서야. 그렇지. 이거 낮이 짧아서 꽃이 핀 애들이 아니고 밤이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꽃이 폈던 거야. 그게 단일 식물이라기보다는, 그치? 밤이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한계암기라고 하거든?
최소한은 이만큼 어둠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1개 암기 이상 어둠이 지속될 때 개화를 하는 거야. 이게 단일식물인 거야,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다시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과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빛 3개를 다 했어. 힘들면 잠깐 스탑을 누르고 쉬었다가 이어서 들으세요. 자, 나는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2번째, 온도 조건이, 그러니까 온도가 비생물적 요소지, 이 온도가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얘기해 볼게. 일단 이것도 있잖아. 온도가 동물한테 준 영향이 미사고는 매년 나와. 미강도 나와.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2개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알렌의 법칙과 베르그만의 법칙. 이게 뭐지? 일단 이거 있잖아. 몰라도 돼. 아니,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걸 왜 알려줘? 그게 아니라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는 몰라도 돼. 근데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등장할지 몰라서 일단 내가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알렌의 법칙은 일단 생각해봐. 아주 추운 겨울날을 상상해봐. 어디가 제일 힘들어? 귀가 너무 시렵고 손이 시렵고 경험해봤어? 추우면 말단부가 힘들어.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말단부가 없어. 말단부가 작아.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 말단부가 감소해 있어, 얘들아. 반대로 베르그만의 법칙은 뭐냐면 추운 지역에서 사는 애들 있잖아. 몸집이 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거든. 내가 설명해 줄게. 추운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의 몸집이 커.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거 누구야? 다 알지, 얘들아. 에디잖아, 에디. 사막여우. 얘는 친구 때문에 굉장히 추운 데서 사는데 안 돼. 사막여우야. 귀가 이렇게 크다고. 그래서 얘는 사막에서 더우니까 이 열량이 귀에서 방출될 수 있도록 말단부가 큰 건데 추운 데서 사는 애들은 귀가 저렇게 안 커. 추운 데서 사는 애들은 이렇게 대신 몸집이 커. 손발도 작아. 그래서 추운 데서 사는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한항고 친구들하고 내신 수업을 하니까 작년에 그러더라고. 한항고 친구들이 나한테 선생님 추우세요? 그러던데 나는 얘들아 추워서 이런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 뭐 아무튼 얘가 추운 지역에서 사는 아이의 모습이야. 말단부가 작고 그 다음에 몸집이 큰. 반대로 더운 데서 살면 이렇게 말단부가 크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만 나왔었어. 작년에 이제 미사고에서.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잘 들어봐봐. 너네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세포가 왜 작아져야 하는지 배운 적 있지? 그때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해서 미안. 근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러면 이거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1이잖아. 단면적은? 단면적 계산할 수 알지, 얘들아? 여기가 1인데 6개니까 6이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라.
8개로 잘라. 그런 다음에 똑같이 세보는 거야. 그러면 이 8개는 잘랐지만 부피가 어때? 똑같지. 부피는 변화 없잖아. 나중에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 요게 이제, 그러면 얘 하나는 조그매졌는데 다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전부 다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단면적이 얼마냐면 4분의 1짜리가 6개야. 그게 8개잖아. 12가 돼, 단면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배웠냐면, 세포가 왜 분열하는가를 배울 때 배웠었던 기억이 있지. 근데 반대로 생각할 거야. 얘들아, 반대로 커. 덩치가 커. 그 뭐 의미하는 거야? 부피에 대한 단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 열을 덜 뺏겨. 그래서 몸집이 증가해가 중요한데, 몸집이 증가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피분의 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덩치가 커지면. 그래서 열을 덜 뺏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몸집이 증가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추운 공기를 마주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열을 많이 뺏길 텐데가 아니라 부피분의 면적을 봐야 돼. 면적만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애들 받아들여야 돼요. 추운 지역에서 사는 애들은 몸집이 커. 그러면 부피분의 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열을 덜 뺏겨. 알겠지? 자, 요런 사실까지. 자, 온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봤어.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출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토양과 공기와 물이, 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양이 비옥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어렵지가 않거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미안. 식물을 안 했네. 동물만 하고. 식물도 쉽거든.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영향을 줘? 얘들아, 너네 툰드라라고 들어봤어? 굉장히 고위도 지역인데 극지방 바로 아래야. 춥겠지. 여기서 사는 식물들은 얘들아 털이 나 있어. 그래서 털이 나면 단열 효과가 생기거든. 열을 덜 뺏길 수 있어. 그래서 식물인데도 툰드라 지역에 사는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어떻게 적응했지? 뭐 예를 들면 은행나무 잎, 추워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파리가 파래지지. 자, 그 다음에 낙엽수, 온도가 차가워지면 낙엽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이제 적응한 거야. 비생물적 요소인 온도가 생물적 요소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자, 다시 이제 토양이나 공기는 뭐가 있냐면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의 적혈구 수가 그냥 그렇지 않은 지대 사는 사람보다 많지. 고산지대 산소가 희박하니까 헤모글로빈 수를 늘리려고 적혈구가 많아지는 건데, 이것도 비생물적 요소인 공기가 생물적 요소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예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물인데, 물은 뭐 수생식물이랑 뭐 사막에 사는 식물 다 다르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생물들은 이제 언제 물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스스로 저수 조직을 발달시키지. 그래서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생식물,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의 구조는 뿌리가 덜 발달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나오는 내용이 생태계 평형 관련해서 나오는데, 일단 잘 봐봐.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먹이 사슬이야. 그래서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또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자, 이렇게 포식을 하는 거지. 이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해. 먹이 사슬. 얘네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 또 뭐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존재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야. 화살표를 충분히 다 그리지 않았지만 그냥 보기에도 복잡하지. 이게 먹이 그물이야. 먹이 그물이고 이게 먹이 사슬이야. 자, 그래서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을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해,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상위 영양 단계, 점점 올라갈수록 영양 단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 생산자의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도 2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넘겨주냔 말이지.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인 토끼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 2차 소비자를? 아니지. 그냥 뜯어 먹히는 거야. 좀 잔인하지만. 그게 뭐야, 얘들아? 그렇지. 이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될 때 유기물의 형태로 반드시 유기물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유기물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야, 얘들아? 그렇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화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에 전달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중요한 표현 뭐가 있냐면, 그럼 생산자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 전달되느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 에너지의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죽는 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호흡하면서 주변에 열로 방출하는 양도 있고, 그 아주 나머지 일부가 1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전 단계의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거야. 전 단계의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자, 요렇게. 그래서 요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파트는 여러 문장들을 접해봐야 돼, 얘들아.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 하나하나가 조금 어색하거나 생소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용어 중심으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생태 피라미드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있잖아. 상위 영양, 아이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 어떻게 될 것 같아? 감소하지. 토끼 수가 더 많은 거야, 호랑이보다. 알지? 그래서 개체수 감소, 생물량 감소, 개체수 감소, 생물량 감소, 또 뭐 있지? 에너지 양도 감소해. 다 감소해. 근데 생물량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단위가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미터 제곱. 그래서 어떤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진짜 생물의 양이야. 그래서 생물이 얼만큼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만큼 땅 위에 몇 그램의 생물이 있는가야. 그러니까 생물이 진짜 얼만큼 많은지 적은지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생물량,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적다고. 단위 면적당 상위 영양 단계. 생산자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제일 적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시 말하지만 얘들 반드시 문제랑 병행해야 돼. 여기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보고 문제 풀어야지 하면 안 돼. 그 개념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나한테 들어봤으니까 곧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 틀리면 다시 또 틀린 부분 찾아보고 이해하고 또 오답하고 또 문제 풀고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얘들아, 과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들아, 상호작용인데 먹이 관계거든. 먹이 관계를 잠깐 살펴볼게, 얘들아. 요거는 우리 하는 거 내신 수업 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그래프 한번 보여줄까? 자, 여기가 x의 개체수야. y축이. x축은 y라는 생물의 개체수야. 일단 먹이 관계니까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있겠지. 오늘 포식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포식자가 잡아먹는 애고 피식자가 잡아먹히는 애거든. 그러면 x하고 y 중에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누가 포식자일까? 이거야.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그냥 해볼게. 얘가 포식자거든. 얘가 피식자 얘들아. 너무 빨리 알려줘서 재미없었지. 자, 그럼 요거 알려줬으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잘 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X축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럼 X축으로 요 지금 노란 화살표가 X축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피식자 수가 줄어든 거야.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 어떻게 돼? 줄어들지. 포식자가 줄어드는 거야. 포식자가 줄어들면 피식자 어떻게 돼? 많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피식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먹을 게 많으니까 포식자가 다시 증가하지. 포식자가 다시 증가하면 피식자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하지. 이런 그래프야. 그래서 이 어떤 이 사이클 주기성의 방향을 보고서 이게 피식자인지 포식자인지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다시 표현해 볼게. 이건 개체수야. Y축이. Y축이 개체수고 누가 포식자일까? 누가 피식자일까? 아까 얘기했지, 방금 전에. 누가 숫자가 많다고 얘들아? 포식자가 더 고차 상위 영양 단계잖아. 개체수가 적겠네. 그래서 이게 피식자야. 이게 피식자고 요게 포식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포식자, 피식자 구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평형 유지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는데 1차 소비자 하나만 늘릴까? 하나 늘리자. 늘릴게 얘들아.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자, 봐봐. 이 중에 뭐를 하나 변화를 줘볼까? 1차 소비자. 얘네가 갑자기 무슨 전염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감소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변화 일어나? 그냥 순차적으로 해주면 돼. 봐봐. 얘 줄어들지. 2차 소비자 어떻게 돼?
2차 소비자가 줄어들겠지. 일단 2차 소비자 줄어들면 3차 소비자가 어떻게 줄어들겠지.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이런 변화. 뭐 하나가 달라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영양 단계가 영향을 받게 돼.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제 얘가 줄어들어서 얘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얘는 다시 많아지게 돼. 뭐 또 얘가 많아지면 얘가 또 다시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생태 피라미드가 다시 회복되거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봐요. 너무 쉬워서 바로 문제 풀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내가 그 문제를 이번에 넣어놨거든. 너희가 다운받아서 풀게 될 그 문제가 좀 어려울 텐데 풀어보고 틀리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이제 잘 설명해 줄게, 얘들아. 자, 이렇게 이제 생태계 평형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지구 온실 효과하고 이제 지구 온난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거 한번 이제 얘기 이어서 한번 해볼게, 얘들아. 힘들면 잠깐 멈춰놓고 이제 쉬었다가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일단 복사평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너네 복사라는 얘기 들어봤지? 이 복사가 뭐냐면, 복사는 한마디로 빛이야. 너희가 이제 중학교 때 전도 대류 복사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모자를 쓰면 얼굴이 빛이 차단돼서 시원하다. 그늘진 곳에 가면 시원하다. 이런 게 복사 차단이잖아. 복사 차단. 그러니까 복사는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글자로 그냥 빛인 거야. 빛. 빛의 평형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빛을 계속 가해줘. 그럼 이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평형에 도달하게 되거든. 그래서 온도가 Y축이 온도고 X축이 가열 시간인데, 어떤 물체에 내가 빛을 계속 가해주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봐. 여름인데 놀이터에 철봉 만져봤어? 엄청 뜨겁지. 한여름에 철봉의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처음부터 뜨거웠겠어? 아침엔 안 뜨겁다가 낮에 뜨거워지잖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평형에 도달한다고.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평형에 도달할까? 빛의 양이 적어서? 그게 아니라 이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흡수하는 열과 방출하는 열량이 똑같아져서 그래. 그래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 이게 복사 평형이거든. 그래서 이 복사 평형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이걸 지구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그래서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구가 철봉이 마치 뜨거워지는 것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갈까? 올라가다가 평형에 도달해. 지금은 당연히 평형 상태지. 그러니까 특별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구에서도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방출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이거든. 아까 공부했던 거 기억나? 누가 더 짧을까, 파장이? 적외선보다는 가시광선이 더 짧아. 그래서 적외선보다 가시광선의 파장이 더 짧은데, 그래서 얘를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단파 복사라고 하기도 하고,
적외선은 장파 복사.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있잖아. 지구에는 뭐가 있을까? 대기가 있어, 대기. 그래서 이렇게 대기가 있고 이제 지구가 있는데 일단 가시광선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는데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이 대기를 쉽게 통과하거든. 가시광선이라서 그래. 왜냐면 이 대기에 존재하는 어떤 요소들, 우리가 미리 이제 스포를 하자면 온실기체 뭐가 있을까? 뭐 CO2, 또 CH4, 메테인, 뭐 이런 온실기체들 사실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H2O인데 이런 온실기체들이 가시광선은 그냥 통과를 시켜. 그런데 적외선은 그냥 통과되지가 않아. 적외선은 흡수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적외선은 흡수를 하고 흡수를 영원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흡수했다가 다시 뱉어버리는데 하필 그 뱉어버리는 방향이 우주일 수도 있지만 다시 지구 쪽일 수도 있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대기가 없다고 가정할 때 평균 기온이 높을까? 대기가 있을 때 평균 기온이 높을까? 당연히 재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가 있을 때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게 돼.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출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온실 효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을게. 이 이산화탄소 기체나 CH4 메테인 기체 안 적어도 되지. H2O 수증기 이런 것들이 온실 효과에 영향을 줘. 온실 기체야. 적외선을 흡수해. 가시광선은 그냥 통과시켜. 적외선을 흡수해. 흡수했다가 하필 지구 쪽으로 다시 뱉어버려. 그러면 이 지구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니까 평균 기온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온실 효과로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되고, 이제 이 어떤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열량을 어떤 열수지가 뭐냐면 어떤 에너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지구에 출입하는 열량, 에너지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거. 수지 타산 맞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열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입장을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할 거야. 이게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만 쫓아와봐.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여기가 우주. 그다음에 대기, 지표.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요거 곧바로 자, 요거 한번 잘 들어봐봐. 내가 이어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얘들아 잘 봐봐. 그래서 우주하고 대기하고 지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에너지가 출입하는지를 볼게. 내가 지금 쓰는 숫자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진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외워도 사실 상관이 없어. 자,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100 정도를 보낸다고 치자.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우주 입장에서는 태양이 지구로 10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 거잖아. 근데 내가 아까 이제 수지타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주라는 입장과 대기라는 입장과 이 지표라는 입장 각각이 방출한 열량과 흡수한 열량이 같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자, 얘네를 둘로 나눠서 구분할 건데 각각의 입장을 볼 거야. 우주는 우주끼리, 그 다음에 대기는 대기끼리, 지표는 지표끼리. 그 숫자를 보면 얘들아 잘 봐. 태양이 100을 보내줬잖아. 이건 우주 입장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거든. 그래서 여기 우주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로서 100인 거야. 자, 괜찮지? 그런데 이 100 중에 지표에 도달하는 건 100이 아니라 일부 47밖에 안 돼. 이게 지표 흡수거든. 지표에 흡수된 양. 이게 47인데 얘들아, 지표 입장에서 어쨌든 47을 받은 거지. 태양으로부터. 그럼 이제 지표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47을 받은 거야. 요거. 자, 이렇게 쓰는 거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갔냐? 100을 보냈는데 53은 어디 갔냐? 그 중에 23이 있잖아. 대기에 흡수가 됐어. 이게 대기에 흡수된 양이야. 이게 23이야. 그럼 이거 대기 입장에서 태양으로부터 받은 거잖아. 그래서 대기에 흡수하는 에너지 중에 23.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23만큼을 대기가 흡수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직도 부족하잖아. 47하고 23이면 70인데 30 어디 갔어? 30 어디 갔냐면 얘들아, 지표에 왔다가 반사돼. 7만큼이. 지표 반사. 대기에 오는 듯 하다가 반사돼. 23이. 이렇게 이것도 반사야. 총 30만큼이 반사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30이야. 이게 반사된 양이야. 반사된 양. 그래서 이거는 우주 입장에서는 받은 거지. 그래서 우주에 흡수하는 에너지 중에 반사로 인한 게 30인 거야. 자,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얼마를 내뿜냐면 145를 내뿜어. 145만큼을. 이게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거든. 그래서 지표면 방출이라고 쓸게.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145.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지구 복사, 지표 방출이야. 145. 자, 요만큼을 방출한 거야. 지표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이 중에서 대기는 133을 받아. 일부지. 그래서 133을 대기가 흡수하거든. 그럼 이 대기가 흡수한 건 이제 대기가 흡수한 거니까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가 133인데 지구 복사잖아. 그래서 지구 133 이렇게 쓸게 얘들아. 그런데 나머지 12 어떻게 되면 우주로 12가 나아간 거야. 우주로 방출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 대기로 흡수된 거 아까 생각나 얘들아? CO2, CH4 이런 기체들이 이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잖아. 흡수했다가 다시 뱉어버려. 근데 그때 우주 쪽일 수도 있고 지표 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우주 쪽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이게 58이야 얘들아. 58만큼이 대기 복사라고 해 이거를.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 70을 복사 에너지로 받은 거야.
70만큼, 이렇게 12만큼을 58만큼을. 그래서 우주 입장에서 복사 에너지가 70이다. 자, 이렇게 받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 대기가 방출한 거 잘 봐야 돼. 대기 복사로 58을 받았는데 대기는 133을 흡수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근데 요 중에 58, 12는 나갔고 다시 이제 요걸 재방출 혹은 재복사라고 하는데 그 양이 98이야. 요게 재복사거든. 그래서 대기 입장에서 방출한 게 대기 복사로 58이고 그 다음에 재복사로 98이거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입장에서 사실 이 98이 지표에 도달하는 양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재복사 양이 98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수지, 열수지거든. 잘 봐봐. 우주 입장에서 받은 게 총 100이고 방출한 게 100이 돼. 대기 입장에서 받은 게 총 156. 역시나 98하고 58 더해준 게 이 값과 같아지는 거야. 지표 입장에서 보면 47하고 98 더해준 게 145와 같아지는 거지. 자,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열수지인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 이게 내용이 좀 까다롭고 숫자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되거든. 나중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A, B, C, D로 나와서 뭐 A가 크고 뭐 더하기 뭐가 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걸 뭘 배웠냐면 온실 효과를 배우고 이 내용을 배웠잖아. 그러면 얘기를 하나만 물어볼게. 이 중에서 온실 효과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얼마야? 이거지. 재복사. 그래서 98만큼이 온실 효과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온실 효과는 재복사 98. 자, 이렇게 생각해 주자. 그래서 이게 열수지에 관한 내용인 거야, 얘들아. 이게 가장 어렵고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요걸 좀 잘 기억해 놓자. 어쨌든 지금 이제 온실 기체가 그 재복사 혹은 이제 온실 기체가 이제 온실 효과를 유발하면서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지구 온난화라고 하거든.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O2, 그다음에 CH4.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얘들아, 이 두 개 기체보다도 더 온실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기체는 수증기야. H2O. 그래서 H2O가 가장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크고 그 다음 CO2고 그 다음 CH4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구 온난화 원인은 뭐겠어? 결국 얘는 있잖아. H2O가 가장 온실 효과 기여도가 큰데 온실 효과 기여도가 크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증기는 대기 중 농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혹은 지난 200년간 대기 중 수증기는 거의 일정해. 하나도 안 변해. 대기 중 수증기는 일정한데 지구 평균 기온은 올라가.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물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CO2하고 CH4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이 혹은 현상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화석연료, 그치? 그 유명한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래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해서 CO2가 증가하니까. 또 삼림 파괴, 그 유명한 삼림 파괴. 나무 다 뽑아버리면 얘네 광합성 못하잖아. 광합성 못하는 게 왜? CO2를 흡수하거든? 근데 흡수를 못하니까 CO2 양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CO2 흡수가 감소하니까 삼림 파괴가 됐을 때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 가축 사육 증가. 그래서 가축을 많이 키우면 CH4가 증가하지.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지구 온난화가 되면 얘들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 지구 온난화의 결과, 해수면 상승, 그치? 얘들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야? 빙하가 녹아서 그렇지. 빙하의 융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지구 온난화의 결과일 수 있는데 빙하가 융해돼서 해수면이 상승한 게 맞지. 또 있어. 이게 해수면 상승하는 거는 열팽창이야, 열팽창. 너네 그거 알아? 온도 올라가면 부피 커지는 거. 그래서 해수면 상승하는 원인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열팽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기후대 자체가 상승하거든. 기후대가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열대 기후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점점 그 기후대가 상승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추우니까. 근데 요즘엔 너무 더워져가지고 망고 재배가 가능해지는 거야. 벚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대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문제는 말라리아 같은 이제 열대성 질병 있잖아. 그 열대성 질병이 유행을 하게 돼. 열대성 질병이 유행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들도 전부 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기상이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온실 효과하고 그다음에 열수시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자,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제 챕터가 바뀌었어. 마지막이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마지막. 정말 수고했어, 얘들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자, 지금부터는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어렵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이 배경 지식들이 잘 쌓이면 쉬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얘들아, 지구가 어떤 모양이야? 당연히 둥글지. 지금 둥글거든? 근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자, 요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같은 간격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모든 태양 에너지가 같은 간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저 태양 에너지 한 개를,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양의 에너지라고 생각해봐. 그 같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면적이 어때? 다르지? 요만큼의 에너지가 요만큼 면적에 도달하고 있지? 이만큼의 같은 에너지가 여기서는 이만큼 면적에 도달하고 있어. 다른 거야. 우리는 저 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지방, 고위도지, 얘들아. 고위도. 기역. 자, 여길 뭐라고 그래? 적도. 이걸 저위도라고 하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적도 지역은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좁은 면적에 들어와.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적도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좁은 면적에 들어오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볼까? 똑같은 말인데, 아니야, 똑같은 말이니까. 얘들아, 만약에 같은 면적이면 누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 당연히 적도지. 이 면적을 줄여봐. 이걸 이렇게 줄이면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적도에, 이게 중학교 때 배워서 이거 알지 얘들아? 그래서 적도의 에너지 과잉이지. 적도의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의 에너지 부족.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얘들아. 그래서 적도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이 에너지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배경 지식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거 한번 맞춰봐. 요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봤었던 그래프일 수 있는데 X축이 위도, 그리고 Y축이 에너지 라고 하면 요게 0, 90도, 자 여기도 90도라고 해보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자 요렇게 얘들아, 빨간 선이 태양 복사 에너지일까? 초록 선이 태양 복사 에너지일까? 너무 쉽나? 당연히 빨간 선이지 얘들아. 왜? 0도면 적도인데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잖아. 그럼 들어오는 게 많아야 돼? 나가는 게 많아야 돼?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나가는 게 많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있잖아. 요만큼이 남는 에너지겠지? 과잉. 요만큼이 부족한 에너지겠지? 자, 요렇게 요 그래프를 이해해 주면 되는데, 요 그래프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물어보는 것도 여기거든, 교차점? 이게 어디야? 이게 뭐 그래프상 그렇지만 38도 부근이야, 얘들아. 이 38도 부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 교환이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에너지 교환이 가장 활발한 게 38도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당연히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자, 요게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겠지. 그래서 요런 정도만 이해를 해줘도 충분해. 자, 이제 두 번째 배경 지식. 얘들아, 배경 지식이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요걸 한번 살펴봐봐, 얘들아.
이렇게 산이 있어. 산 정상에 이렇게 학생이 하나가. 그다음에 산 아래. 자, 누가 더 큰 기압을 느낄까? 당연히 얘야. 산 아래에서 더 큰 기압을 느껴. 왜? 일단 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누름이야. 누름 현상. 이만큼 여기까지 공기가 있다 치면 얘는 이만큼 공기에 눌리지만 얘는 이만큼 공기에 눌리잖아. 당연히 얘가 힘들지. 아, 무거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공기가 누르니까 중력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가 더 고기압을 느낀다. 여기가 저기압을 느낀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을걸? 진짜야.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여기에 같은 높이에 두 친구가 있는데 이만큼 공기 덩어리가 있어. 자, 이만큼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똑같지? 똑같은데 자, 하나만 물어볼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공기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 상승하지. 그 상승하는 이유가 또 재밌는데 과정이 공기 덩어리가 따뜻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 그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서 떠오르는 거거든. 따뜻한 공기가 떠오르게 돼.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기가 따뜻해. 온도가 높다고 할까? 온도가 높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상승기류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야.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져서 공기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야. 얘는 공기 덩어리가 내려온다고 쳐볼까? 온도가 낮은가 보지. 온도가 낮아. 하강기류야. 이제 얘기해봐, 얘들아. 둘 중에 누가 더 힘들어? 누가 더 무거워? 누가 더 고기압이야? 이게 고기압인 거야. 누르잖아. 으악! 왜 이렇게 눌러? 얘는 떠오르니까 가볍게 느껴지고. 그래서 상승기류가 저기압이야, 얘들아. 하강기류가 고기압이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또 떠올려야 돼. 뭘 떠올리냐면, 일단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압력을 어떻게 받아? 작게 받는 거. 공기 덩어리 상승하면 위에 저기압 돼서 압력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고 단열 팽창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단열 팽창하면 뭐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상승기류 저기압일 때 구름이 생성되더라. 그럼 구름 생성되면 뭐야? 비가 오겠지. 이게 강수야, 얘들아. 강수. 그냥 하강기류는 어때? 화창하지.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날씨가 화창한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배경 지식이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구나. 저기압이네. 온도가 낮으면 하강기류고 고기압이다.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라. 시작해 볼까? 자,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기대순환이야. 자, 대기대순환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야. 0도, 저위도. 여기는 90도. 고위도. 그러니까 적도 지역은 어때? 뜨겁지. 온도가 높고 뜨거워. 상승기류. 어때? 이해돼? 뜨거우니까 적도의 에너지 과잉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극지방은 어때? 차갑지. 하강기류야. 고기압. 요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자칫 지구에 요렇게 공기의 흐름이 아주 단순하게 순환하는 단 하나의 순환세포가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 생성될 뻔했지. 근데 안 되지. 왜? 이거는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자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의 순환세포가 형성돼. 그래서 하강기류 고기압 고위도에서 적도, 뜨거운 지역을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 요거만 형성될 뻔했어. 바람 느껴지니 얘들아? 바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A에 있어, B에 있어. A, 땅바닥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A가 중요한 거야. B는 하나도 안 중요해. 요게 바람의 방향인 거지. 북풍. 그래서 북풍만 돌 뻔했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얘들아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휘어지게 돼. 자, 이 자전 때문에. 그거를 전향력이라고 하거든.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데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얘들아. 자전 방향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휘어지는지 보자. 자,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얘들아 지구가 어떤 순환세포를 형성하게 되냐면 세 개로 구분이 돼. 그래서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세 개의 순환세포로 나눠지게 되고 적도에서 얘들아 상승기류? 뭐 이거는 달라질 수 없는 거지. 적도 뜨거우니까 상승기류 확실한 거야 얘들아. 극지방 확실하게 하강기류지 얘들아. 차가우니까 이 열대류 현상이 너무나 명확한 거야.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서 양쪽으로 흩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떠내려 오고 공기 덩어리들이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하강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세포가 일단은 이제 공기의 순환이 두 가지 형성되는데 이거는 상승기류, 적도에서의 상승기류와 고위도에서의 하강기류, 너무나 확실한 열대류에 의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순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순환이라고 그래. 직접! 이 두 개는 얘들아 직접순환이야. 그래서 얘는 이름이 해들리 순환. 세 글자 내에 해들리 순환. 얘는 극순환이야. 한 글자.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런데 얘는 요렇게 딸려오고 얘는 요렇게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뭐랄까 이 두 개의 직접 순환의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만들어진 순환이기 때문에 간접 순환이라고 하거든. 요거를 패렐 순환이라 두 글자. 왜 자꾸 글자 수를 얘기하냐면 외우기 쉽잖아 얘들아. 셋, 둘, 하나. 그래서 해들리 순환, 패렐 순환, 극순환이야 얘들아.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우리는 뭘 느끼는 거야? 우리는 지표 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느끼는 거야 얘를. 얘를 느끼는 거고 얘를 느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바람인 거야. 근데 얘들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전향력.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내가 그 회전하는 판 위에서 공을 굴리면 그 공이 똑바로 안 가. 일종의 관성력이거든. 그래서 아까는 지나가는 말로 코리올리 힘인데 전향력인데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휜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이제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요러한 바람으로 형성되는데, 바람에 이름을 붙여줄 때는 항상 출발지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얘는 북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동풍이겠지. 북동무역풍이야, 얘들아. 북동무역풍. 얘는 서풍이겠지. 서쪽에서 불어오잖아. 편서풍이야, 얘들아. 그 다음에 얘는 극동풍이야. 자, 그래서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요 바람의 이름을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요거 있잖아. 상승기류. 여기다 상승기류 뭐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지. 저기압은 뭐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지지. 뭐와? 비와. 여기 강수 엄청 심해, 적도 지역이. 강수가 너무 심해. 비가 1년 내내 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 저압대. 적도인데 저압대야. 1년 내내 비 와. 근데 얘들 여기는 어때, 여기? 하강기류지. 하강기류 뭐야? 화창하지. 비가 안 오는데 또 여긴 너무 심하게 안 와. 1년 내내 안 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고 표현하거든. 증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수량보다. 비는 안 오는데 말라 비틀어지죠. 뭐가 만들어져? 사막이 만들어져요, 사막이. 그다음에 요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열대 고압대거든.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야. 하강기류. 비 안 와. 뭐가 만들어져?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사막화. 그래서 이 위도 30도 부근에 그 유명한 사막들이 다 있는 거야.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자, 그 다음에 60도 부근은 이제 춥겠지. 꽤 올라갔기 때문에 추워. 한대 전선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기류이기 때문에 비가 와. 강수가 많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기 대순환이야. 여기 써 있는 한 글씨 한 글씨를 싹 외우면 시험은 무조건 맞아. 그림이라든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환하는가? 이 순환의 의미가 뭐야? 그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 주는 거야. 대기 대순환이.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에너지 수송이야. 어디서 어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 이렇게 대기 대순환을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이거든. 자, 해수 순환인데, 해수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좀 하자. 해수의 흐름, 해수의 순환. 이게 뭐냐면, 바람 때문에 바다가 흐르는 거야, 얘들아. 파도도 기상현상,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도 치는 거거든. 이 해류도 바람 때문에 형성되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아기 때 배웠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바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무슨 바다야? 맞아, 얘들아. 여기 태평양이야. 태평양이고. 자, 이렇게. 이게 태평양인데, 여기를 이제 적도라고 할게.
영도. 그리고 한 요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저거 우리나라 얘들아. 30도. 요 정도를 60도 부근이라고 한번 해볼까? 오, 오늘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어. 여기는 태평양이다. 태평양. 이 영도 부근 뭐야? 적도. 뜨겁지 얘들아. 뜨겁다고. 근데 무슨 바람 불어? 기억나? 방금 전에 배웠던 무역풍이 부는 거야. 무역풍. 그 무역풍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여기가 뭐라고? 적도. 적도의 위쪽이지. 북적도야. 이게 북적도 해류 얘들아. 근데 이 해류가 쿵 벽을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쿵 촤라락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위로 흐르는 거야. 계속 불어 제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해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나? 쿠로시오 해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게 쿠로시오 해류예요. 그리고 얘들아, 60도 부근에 너무 올라갔네, 화살표. 60도 부근에서 무슨 바람 불지? 편서풍. 여기는 편서풍 돼야 돼, 편서풍 돼. 이제 요렇게 해류가 또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아까 무슨 바다라 했어? 태평양. 태평양이 엄청 북쪽이지, 북쪽. 그래서 이 북태평양 해류 얘들아.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또 쿵 만났네. 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해류가 형성되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해류야. 자, 이게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류가, 우리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가 더 중요한데, 태평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우리나라 근처에 요렇게 이제 순환대가 형성돼. 그래서 이거를 아열대 순환대라고 불러 얘들아. 아열대 순환대. 그러면 아열대 순환대는 얘들아 어떤 방향이야? 맞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류의 흐름이 이제 형성이 된다. 자, 됐지? 이거 외워야 돼. 나중에 우리 남반구도 한번 같이 공부해. 남반구 요거 대칭이라서 이렇게 가거든.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극 순환류,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페루 해류, 이렇게 이제 가거든. 그래서 요 남반구도 나중에 좀 외워두면 좋겠지. 자, 이게 이제 해류의 흐름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근데 들어봤어, 이것도 중학교 때. 난류랑 한류. 누가 난류고 누가 한류인가? 난류는 뭐야? 따뜻한 거고 한류는 차가운 거잖아. 근데 이거 따뜻하다 차갑다가 있다 뭐야? 사실은 상대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더 차갑거나 더 따뜻하거나 그 의미잖아. 그럼 얘들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페루 해류가 만들어지는데 얘랑 방향이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달라.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야. 그러니까 우리가 난류, 한류를 따질 때 얘는 뜨거운 적도에서 차가운 북극을 향해 올라가니까 얘는 난류라고. 그리고 얘는 차가운 곳에서 차가운 어떤 그 물을 싣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는 이제 한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난류, 한류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이 표층 해류, 나중에 이제 혹시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이제 심층 해류도 배워. 저 바다 밑에서 물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참 신기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바다 위 표면에서 표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한 거잖아. 이유가 뭐라고? 바람이었어, 바람. 북적도 해류는 무슨 바람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근데 북태평양 해류는 뭐 때문에? 요거는 편서풍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바람에 의한 표층 해류 순환을 이제 잘 외워놔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야, 요 그림이 다시 필요하다. 요걸 써먹자. 얘들아, 이게 뭐라고? 태평양이었지. 잘 봐. 태평양에서 여기는 어느 쪽이야? 동쪽이지, 동쪽. 동태평양이야. 여기는 뭐야? 서태평양이야. 확실해.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태평양, 서태평양이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요 밑에 지구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게 위도지. 이게 뭐야? 이게 경도잖아. 그럼 이제 잘 봐봐. 한 우리나라 요 밑에쯤에 한 요 정도 해서 이제 뭐냐면 120도, 경도 120도.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트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근처에서 쭉 내려 한 요 정도 캘리포니아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한 120도 웨스트 이렇게 써 있어. 내가 잘못 쓴 거라고? 아니면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아니면 너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다 아니야. 맞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여긴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인데 여긴 120도 이스트고 여긴 120도 웨스트야.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 종종. 근데 이거는 얘들아,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야. 항상 동서가 이제 기준이 문제니까.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둥글지. 지구가 둥근데 이 경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경도를 정할 때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정할 거냐에 대한 어떤 분쟁, 논쟁이 심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가장 이제 그동안 조사해온 자료도 많았고 영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기준이 얘들아,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영국 기준으로 동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국 기준으로 동쪽으로 120도고 영국 기준으로 서쪽으로 120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동서 기준 요거 나눈 건 영국 기준이기 때문에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태평양에서 이쪽이 동쪽이지. 저쪽으로 쭉 돌아가면 동쪽으로 쭉 가면 이게 나온다고. 이 서쪽이잖아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쭉 가면 이게 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고, 흔들리지 마 얘들아. 이건 태평양인데 우리나라 쪽이 서태평양이고 아메리카 쪽이 동태평양인 거야. 이거는 무조건 맞아.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여기 적도지. 적도는 뜨거워, 차가워? 뜨겁잖아.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 무역풍이 부는 거야. 그럼 무역풍이 옮겨주는 바닷물은 뜨거운 물이야, 차가운 물이야? 적도니까 뜨거운 물을 옮겨준다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여기에 잔뜩 왔어.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잔뜩 왔어. 뜨거워. 뜨거워. 그럼 어떻게? 상승이야, 하강이야? 상승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돼. 얘들아, 상승 기류면 뭐 내려? 비 내리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쪽에서 비가 오고 동태평양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용승이라는 게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지. 근데 사실 용승을 알려면 또 어려운 걸 배워야 돼. 근데 그러지는 말자 얘들아. 지금 뭐 그 원리 같은 것까지 설명을 하긴 좀 그래. 그냥 야매로 알려줄게. 야매. 야매가 뭐냐면 바람 계속 불어가지고 불어 제끼니까 밑에 있는 게 올라와. 밑에 있는 바닷물. 근데 얘들 너네 기억나니? 그 수온 약층이랑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 배웠던 거? 그 깊이 있는 바닷물은 따뜻해, 차가워? 차가웠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면서 사실 이제 뭐 그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바람이 계속 불면서 이제 차가운 심해 바닷물이 올라오게 돼. 요렇게 올라와. 여기는 차가워져 얘들아. 뭐 때문에? 용승이라는 심해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 때문에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니까 차가워져. 무슨 기압? 차가우니까 고기압, 맑아. 비와.
얘들아, 이게 뭐야? 평상시야, 평상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큰 문제니까 굵은 초록색 글씨 써볼게. 잘 봐. 무역풍이 안 불어. 이유 몰라.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역풍 약화야. 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게. 무역풍이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 얘들아. 그럼 어떡해? 무역풍이 불어야 되는데 안 부네? 무역풍이 왜 불어서 뭐 해주는데? 뜨거운 바닷물 줬다 다 옮겨주잖아. 근데 무역풍이 안 불면 어떡해? 뜨거운 물 여기 그대로 다 남아있겠네? 그럼 여기에 뜨거운 물이 다 남아버렸네? 여기서 상승 기류네? 그지, 얘들아?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뜨거운 물이 못 가. 여기에 남아버려. 그러면 서태평양 어때? 비교적 차갑지? 동태평양 어때? 홍수나고 난리나. 동태평양에 뜨거운 물 그대로 다 모여있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기류 발생해가지고 용승이 안 일어나잖아. 여기서 상승기류에서 여기서 비 오고 홍수나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뭐냐면 뜨거운 물이 안 가니까 차가워.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 고기압이지. 비가 너무 안 와. 와야 되는데. 가뭄. 너무 극단적인가? 여기는 가뭄. 여기는 홍수.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홍수고 저기는 가뭄이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벌어졌다고? 무역풍 약화 때문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엘니뇨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엘니뇨 현상은 무역풍 약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야. 그래서 적도의 해류의 흐름이 약해. 그러면 동태평양 표층 수온 어떻게 된다고? 너무 말이 어렵나? 동태평양 표층 수온. 따뜻해지겠지. 따뜻한 게 못 가잖아. 동태평양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그래서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야. 서태평양 표층 수온은 내려가겠지. 그럼 동태평양 용승 어떻게 된다고? 용승은 안 일어나. 엘니뇨 일어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 여기 저기압, 홍수 발생. 여기 어떻게 된다고? 고기압, 가뭄 발생, 산불, 비 안 오니까.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엘니뇨야, 얘들아. 라니냐가 있는데, 라니냐는 반대야. 무역풍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돼. 라니냐는 통합과학에는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게, 얘들아. 자, 요게 이제 엘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얘기 다 했어, 얘들아. 30도 부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30도, 위도 30도. 비 안 오지. 계속 1년 내내 하강기류라 고기압이라서 사막화 발생한다. 뭐 요거 말고는 이제 얘가 끝났어. 아, 너무 수고했어, 얘들아. 그래서 지금 2단원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를 올려놨어.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봐, 얘들아. 50문제인데 좀 어렵고 문제가 좋아. 그래서 해설지 같이 해놨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꼭 카톡 주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고생했어, 얘들아. 화이팅!